반갑습니다. 돌집서TV입니다. 자, 이번에는 1과목 두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요약집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가지고만 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시니 굳이 교재는 안 사셔도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문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 자, 앞지르기가 불가능한 곳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네 가지 머릿속에 꼭 담아 둘게요. 자, 첫 번째 교차로, 터널안, 다리 위. 자,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자, 요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잘 떠올려 볼게요. 자, 터널 안이나 도로 위 보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보니까, 아, 맞아. 가운데 흰색 실선이 이렇게 있었죠. 자, 흰색 실선이 있다라는 거 일단은 차선 변경도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앞지르기도 안 된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차선 변경이 안 되는 곳이라면은 앞지르기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또 굉장히 비슷한데 서행이나 일시정지가 필요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일시정지가 필요한 거 아까 뭐 있었죠? 적색 전멸 신호등이 있을 시 일단 정지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행이나 일시정지 해야 되는 곳 한번 볼게요. 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잠시 쉬었다 가거나 천천히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요.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선 조심하고,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그냥 비탈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탈길의 내리막, 즉 비탈길에서는 어쨌든 자, 앞지르기도 안 되고 서행해야 되고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 그리고 안전표지 있으면은 서행해야 된다 라는 거 우리 운전 많이 하시면 사실 알고 계실 내용이고요. 자, 일시정지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일단은 좌우가 확인 안 되는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되고요. 안전표지로 일시정지 했다 가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설령 뒤에서 차가 빨리 오더라도 뭐 사고는 나면 안 되겠지만 법을 지켰다라는 것 때문에 과실이 나오지 않을 거니 그렇게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정차, 주차 금지구역. 자, 이런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이런 숫자들이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유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당연히 차를 세워선 안 되겠고요. 자,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는 정차, 주차, 즉 차를 잠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주차는 더더욱이나 안 되죠. 그리고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지대 사방 10m 안 되고요. 버스 정류장 10m 이내에서는 안 됩니다. 이거 벌금 누가 찍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건너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그리고 소방시설, 비상 소화장치 5m, 그리고 소방시설 5m. 자, 일단 소화 관련된 건 다 5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승차 방법과 제한, 우리가 버스 관련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런 거 시험에 나오겠죠. 자, 승차 인원은 승차 정원의 110% 이내 가능합니다. 즉 10명 타야 되는 곳이면 11명까지는 가능하다는 건데 고속도로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부러 치사하게 문제가 고속도로를 운전 중에 승차 정원에 10명이 승합차를 타고 가고 있다, 근데 11명이 타고 있다, 불법인지 아닌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꼬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은 정확히 여닫아야 한다. 당연한 내용이죠. 자, 운전 중 실험 화물은 덮거나 고정하는 조치해야 된다. 자,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거 안 했을 때 벌금 나옵니다. 자, 운전할 때 운전에 지장이 있는 모든 행동은 금지한다. 당연하죠. 정비 불량차를 운전하거나 시켜서 안 된다. 당연합니다. 즉, 요렇게 당연한 내용들이 나온다.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문제는 늘 중요하니 집중해서 봐주셔야겠고요. 자, 모든 차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자, 이거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은 누구에게 신고하는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 증명서를 받은 뒤 버스 안에 항상 갖추어야 한다. 자, 이런 거 안 갖췄을 때 벌금 얼마다? 20만 원이다. 자, 그리고 한정면허를 받았을 때는 뭐 괜찮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어린이 통학버스 사용 가능한 차량은 승차 정원 9인승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또 특징이 있어요. 정해진 도색, 노란색이죠. 정해진 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요건을 다 갖춰야 하고, 이거 안 돼 있으면은 불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 관련 법규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조건이 있죠. 일단은 방금 나왔었던 황색, 노란색 해야 되고요. 승강구,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발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단 발판은 30cm 이하, 세로 20이고요. 승강구 유효 넓이 80% 이상이다. 자, 그리고 2단 발판도 높이가 20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시험에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무조건 본전이고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의무, 자,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전멸등을 작동을 한다. 비상등이죠. 어린이나 영유아 승하차할 때는 보호자가 반드시 도와야 되고 안전띠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이 통학버스 이제 운전을 하려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신규 안전교육은 당연히 신규로 운행하거나 운전 전에 실시를 하겠죠. 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뭐냐 그러면 정기 안전교육입니다. 자, 정기 안전교육은 일단은 2년마다 실행을 해요. 자, 2년마다 실행을 하는데 이 안전교육 기간이 중요합니다. 자, 받은 날로부터 기사는 2년이 속하는 해 아무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만일에 2020년 6월에 안전교육을 받았어요. 자, 그럼 2년이 지난 해는 2022년 6월이죠. 근데 이 2022년 6월이 속하는 해가 뭐예요? 2022년이죠. 사실 말장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022년 아무 날이나 받아도 된다. 즉 2022년 1월에 받아도 되고 12월에 받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2018년 1월에 자격시험을 받았다. 이 사람이 운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는 언젠가? 2020년, 2021년, 2019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년만 계산해서 추가를 하면 됩니다. 2020년 12월 가능하다. 2021년 뭐 1월, 2021년 1월은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안전교육은 3시간 한다라는 거,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어린이 행동 특성, 관련 법령, 사고 사례, 그리고 어린이가 승하차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한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조치,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주 관련 핵심 사항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후속 조치를 해야 되고요. 인적 사항 제공을 해야 됩니다. 즉 연락처를 남기고 온다거나 나와 연락이 가능한 메일이라도 남기고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도주 사고가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의식 없는 피해자를 병원에 내가 후송을 했어요. 그리고 치료받으세요 하고 돌아왔어요. 요거는 도주 사고가 됩니다. 왜? 내 연락처를 안 남겼기 때문이고요. 도주 사고가 안 되려면은 의식 없는 피해자를 병원에 후속 조치도 하고 연락처도 남기고 와야 됩니다. 자, 근데 요런 게 또 있어요. 의식이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만 주고 왔어요. 이것도 도주 사고가 됩니다. 자, 의식 있는 피해자가 저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후속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식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경찰에게도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조치가 완료됩니다. 자, 제3자에게 위임이 됐다 라고 하면은 괜찮고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거 좀 대신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했다면 이것도 조치가 완료됐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랑 자동차, 전용도로에 관련된 용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갓길 통행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긴급차나 보수자동차, 도로를 보수하는 자동차들이죠. 경찰이 지시했을 경우에는 갓길 통행이 가능하고요. 횡단 통행 금지도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에서는 안 되는데, 자, 긴급 자동차나 보수 자동차는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정차 주차도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경찰의 지시나 안전표지판, 고장, 통행료 지불 등을 위해서는 잠시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장 조치 사항.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고장 표지판은 접근한 차가 보이게 설치를 하고,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내가 차를 먼저 고치는 게 아니라 표지판을 먼저 설치를 하고 신고를 하든 구급차에 전화를 하든 고속도로에서 안전센터로 전화를 하든 일단은 먼저 접근하는 차에 대한 대항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차가 고장났다. 갓길에 정차하고 119에 전화를 한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일단은 내 차가 고장났으니 고장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고장 표지판이 없는 차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법적으로 고장 자동차 표지판은 항상 비치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 특별 안전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안전교육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사고자, 일단은 범법자들이 받게 되는 교육이라는 개념이 조금 있어요. 거기다 근데 추가로 일단은 되는 것들이 뭐냐? 자,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이 끝나지 않은 사람, 자, 요런 게 추가가 됩니다. 자, 운전면허가 정지 처분이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내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안전교육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 우리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자,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도 특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이렇게 특이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 특별 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언제 되냐? 내가 구속된 경우, 자, 질병이나 아파요, 부상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갈 수가 없어요. 연기 가능하고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뭐 조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경사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인정되는 사유들이 또 있다. 자, 그럼 특별안전교육은 얼마나 받냐? 3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받습니다. 수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3시간, 16시간 알아두시면 되고요. 내용은 뭐 교통 질서부터 교통 안전 확보 사항, 자동차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받게 된다는 거 한번 쓱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시험 단골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들은 제외하고 외워야 되는 것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1종, 일단 1종에서 한번 볼게요. 1종 대형 면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승합 자동차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특이하게도 3톤 미만의 지게차, 물론 지게차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지게차도 가능하고 이런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도 운행이 가능하다. 덩치가 큰 기어가 있는 차는 일단은 웬만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근데 지게차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특수자동차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징만 보겠습니다. 자, 1종 보통 면허는 우리 보통 1종 보통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자, 근데 자, 어디까지 운전할 수 있냐? 15인 이하 승합 자동차 되고요.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물론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건설기계 되는데 자, 3톤 미만의 지게차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 이런 것들도 된다. 자, 그래서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운전 가능하다라는 거, 요 15인 숫자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제 1종 소형 면허 볼게요. 자, 3륜 화물 자동차, 3륜 승용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1종 특수 면허 있어. 특수 면허. 자, 대형 견인차, 말 그대로 견인차겠죠. 그리고 소형 견인차. 자, 소형 견인차 기준은 뭐냐?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 자동차가 소형이다. 자, 대형 견인차와 소형 견인차의 차이는 뭐다? 총 중량 3.5톤 이하의 견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군한차는 군한형 특수 자동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2종 볼게요. 제 2종 보통면허, 제 2종 보통면허도 많으시죠? 자, 2종 보통면허는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입니다. 1종 보통은 15인이었어요.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까지는 가능하다. 대신 군한차는 2종으로는 몰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신체 기준. 자,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과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2과목에서도 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1과목 때 한번 쫙 외워두시면 2과목 때는 반복 학습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시력 기준 볼게요. 일단 붉은색, 녹색, 노란색 신호등이죠. 이 신호등 색깔을 구분이 가능해야 될 거고요. 일종 면허의 기준에서는 두 눈을 동시에 뜬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경을 써서 넘어도 당연히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눈이 각각 0.5 이상이 넘어야 돼요.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러면 다른 한쪽이 0.8 이상이어야 하고요. 수평 시야가 120도, 그리고 수직 시야인데 제가 오타가 있네요.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 그리고 중심 시야가 20도 내에 암점 혹은 반면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 0.8, 0.5, 0.8 그리고 120도, 20도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2종 운전면허는 0.5입니다.
자, 1종보다 시력이 조금 떨어졌죠. 그리고 한쪽 눈을 못 보시는 분일 경우 다른 쪽은 0.6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라고 요거 꼭꼭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청력 한번 볼까요? 청력은 55dB 이상이어야 됩니다. 보청기 쓰시는 분들은 40dB 이상의 소리를 들으실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신체상, 정신상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자, 대신 신체 장애에 따라서 적합하게 제작 혹은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뭐 신체상의 문제가 있으신 분이다 하더라도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점으로 인한, 아이고, 또 어떻게 했네요. 자,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죄송하고요. 자, 벌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볼게요. 자, 요 기준만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벌점 누산 점수가 175점이다. 자, 그럼 운전면허의 취소는 몇 년인가요? 라고 했을 때 121점 이상, 201점 이하 미만이기 때문에 자, 1년 동안 취소겠죠. 자, 그래서 121점, 201점, 271점 기준으로 1년, 2년, 3년 되는 것, 이 기준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요 그대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준 꼭 알아두시고요. 운전면허 정지에서는 이제 1회, 정지는 1회 위반, 사고로 처분 벌점이 40점 바로 들어가고요. 그 이상, 40점 이상일 때는 1점은 1일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운전면허 정지를 사고가 나가지고 처분 벌점이 생겼어요. 근데 요 40점 이상일 때, 40점 내가 이미 40점 이상 쌓였을 때는 1점을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정지가 6일 받았어요. 6일 받았으면은 40일 플러스 6일이니까 1일에 1점 해서 6일을 내가 정지를 당했다 그러면 46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40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40점 이상일 때는 1점을 1일로 계산해서 감행을 한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별 2개 정도 줄게요.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내용들이 많은데 요런 것들은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사망 1명당 벌점 90점, 중상 1명당 15점, 경상 1명당 5점, 부상 신고 1명마다 2점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는 그냥 바로 지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입니다. 자, 그리고 범칙 행위 및 범칙 금액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승합자동차, 우리는 버스 운전 자격이기 때문에 승합자동차 기준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외우세요. 자, 일단 속도 위반 60km를 초과했다. 그럼 13만원. 그리고 40에서 60, 이 기준에서 초과를 했다. 그럼 10만원. 그리고 승객 안에서 차 안에, 아니죠. 차 안에서 승객이 소란행위를 하는데 방치를 하고 운전을 한다. 그럼 10만원 나오고요. 어린이 통합버스 특별보호 위반했을 때 10만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나머지 7만원, 휴대폰 사용,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뭐 신호 지시, 중앙선, 횡단, 유턴, 후진, 앞지르기 이런 것들 위반했을 때 7만원. 그래서 웬만한 건 7만원이다 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자, 요 13만원과 10만원 기준만 외워주시면은 나머지는 7만원 이렇게 해서 외우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5만원짜리 보겠습니다. 5만원짜리. 자,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 주차 정차. 자, 즉 이 5만원은 다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한번 잡아 볼게요. 뭐 이 정도는, 저는 이 정도는 하면서 외웠어요. 이 정도는 그래도 뭐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잘 이해를 해주세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인데 이 정도는 이라는 그 저마다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다시는 안 그런다면 한 번은 봐줄 수 있다 라는 정도는 5만원이다 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물론 해도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경미하다, 뭐 사람이 뭐 다칠 만한 그런 거는 없다, 생명 위협은 없다, 그 정도는 일단 5만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만원 같은 경우는 정말 경미한 거예요. 자, 3만원은 정말 경미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2만원 같은 것도 경미하죠. 자, 그래서 3만원, 2만원짜리는 한번 쓱 읽어보시면 아마 문제 나오셔도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경미한 것들 3만원짜리 아니면 2만원짜리구나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은 금액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60만원 초과 시에는 원래 얼마였었죠? 13만원이었었죠.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60km 초과를 했을 때 17만원이 됩니다. 자, 4만원이나 추가되었어요. 자, 그리고 40, 60 초과, 40 초과 60 이하였을 때는 우리가 원래는 10만원이었는데 또 4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준 외워주시면 되고, 추가로 있는 것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20km 초과하고 40km 이하 위반을 했을 때는 11만원, 그리고 20km 이하를 위반했을 때는 7만원.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벌금이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차나 주차 금지 관련을 위반했을 때는 무조건 10만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범칙금도 볼게요. 범칙금.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벌금이나 범칙금 과태료가 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3만원짜리는 뭐가 있냐? 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차, 횡단 보행자 방해를 했을 땐 13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속도 위반했을 때는 우리 아까 과태료 기준이 있었죠. 과태료 기준에서 다 만원씩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외운다기보다는 요 앞에 과태료 기준을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범칙금은 만원씩 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범칙금에는 일단은 우리가 벌점이 부여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다 모든 게 만원씩은 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망사고의 성립 조건을 볼 건데, 자, 어떤 사고건 일단 기본적으로 장소적 여건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요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모든 장소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들이 뭐냐? 운전자 과실 2번 한번 볼게요. 자,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자, 그럼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자, 자동차의 본래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운전자의 과실을 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것들은 다 너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오냐? 사망사고가 생겼습니다. 자, 다음 요건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망사고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동차의 본래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고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외 사항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피해자 요건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자살을 했을 때는 사망사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망사고긴 한데 이제 가해자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사고에 해당되는 벌점을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연결해서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도주사고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도주사고인 경우 특이한 것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1번 보시면 피해자를 방치하고 가버린 경우는 당연히 도주사고겠죠. 근데 특이한 게 2번 보시면은 경찰관은 거짓 진술한 경우도 도주사고가 됩니다.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도 도주사고고요. 연락처를 거짓으로 남겨도 도주사고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후송만 하고 간 경우에도 도주사고죠. 자, 연락처도 남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6번이 또 재밌는데 쌍방과실의 경우 과실이 적은 차량이 도주했어요. 과실이 적은데 도주를 했다. 이거는 도주사고로 본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어린 피해자가 저 괜찮아요 라고 해서 알겠어 수고해 하고 갔다. 요거는 도주사고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친구들 꼭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애매하니까 잘 짚고 넘어갈게요. 자, 도주사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인데 도주사고가 아닌 경우 볼게요. 자, 피해자의 부상이 없거나 경미해서 연락처만 제공했어요. 자, 후속 조치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 왔습니다. 그거는 도주사고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후속 조치를 제3자에게 부탁한 경우 도주사고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도 2번과 같은 내용이죠. 사고 처리를 동료에게 위임을 하고 혹은 경찰에게 위임을 하고 간 경우는 도주사고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1항이 내가 사고를 내서 봤더니 조폭들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내가 도망갔어요. 이럴 경우에는 도주사고가 아니기도 하다라는
항목이 되게 재밌죠. 자, 그리고 사고 낸 운전자가 내 차 다 부셨네 씨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럴 때는 도주 사고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속 조치 그리고 연락처의 개념 이해만 하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특이한 것들 있죠. 4번 같은 특이한 내용들만 따로 외워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고 형태의 성립 요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호 지시 위반 사고 성립 요건인데요. 생각해보면은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장소적 여건인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당연히 신호 지시 위반 사고가 일어나겠죠. 자, 근데 경찰 공무원들이 수신호를 합니다. 자, 이 차 이쪽 사선 먼저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통 관리를 하시는 경찰관이 있을 때는 그 경찰관분이 신호등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시를 어겼을 때도 신호 지시 위반 사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는 예외 사항을 봐야 되는데 신호기가 고장났을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사고 성립 요건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규제 표지 외에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마찬가지로 이런 곳에서는 그냥 신호 지시 위반 사고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요건에서도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예외 사항 보시면은 대물 피해, 사람 사고는 없고 물건 피해만 있었다. 그럼 요거는 신호 지시 위반 사고로 보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 지시 위반, 신호 위반 사고라고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운전자 과실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 혹은 부득이한 상황 이럴 때는 이제 사고, 신호 지시 위반 사고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부주의에 의한 과실은 신호 지시 위반 사고의 성립 요건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시설물 설치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외 사항을 보셔야 되는데 자, 아파트 단지 등 특정 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즉 이게 무슨 뭐냐, 설치 권한이 없는 자가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이런 우리 아파트에서는 이 신호를 지켜야 돼요 라는 거는 아파트 내에서 정한 거죠. 법적 효력이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일어난 사고는 신호 지시 위반 사고라고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시장이나 시장 그리고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분들이 설치한 신호기나 교통안전 표지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선 침범 사고의 성립 요건 볼게요. 자, 이거는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피해자 요건 대물 피해만 입었다. 자, 신호 지시 위반 사고 성립 요건이랑 똑같죠. 사람이 다쳐야지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물 설치 요건도 동일을 한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 불가항력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 뒷차가 내 차를 추돌을 해가지고 내가 중앙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 넘어가 버리면서 반대에서 오는 대형차를 쳤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이 다쳤어요. 그럴 때는 다른 건 다 성립되는데 너가 어쩔 수 없이 중앙선 침범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쳐주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이 이제 신호 위반 차량의 충돌 내역 피해를 입은 경우는 요거는 중앙선 침범이라고 볼 수가 없다. 자, 요게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 눈여겨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과속사고의 성립 요건 보겠습니다. 자, 과속사고의 성립 요건은 일단은 핵심 20km/h 20km라는 속도를 무조건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20km 초과했다? 무조건 사고다. 근데 15km가 15km까지는 약간 사고가 아닐 수 있다 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km를 기준으로 넘었는지 20km에 가까운지 과속사고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요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제한 예외사항이죠. 제한속도 20km 이하 과속 차량에 추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자, 20km 초과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근데 20km 초과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에는 과속사고로 보지 않는다. 즉 지금 어떤 사고건 간에 사람이 다친 경우에만 그 사고의 성립 요건이 된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즉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운전자 과실도 마찬가지고요. 20km 이하로 과속하다가 운행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하지만 20km를 초과했더라 하도 대물 피해만 입었으면은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횡단보도 사고, 뭐 무단횡단 사고, 무면허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한 5장 분량으로 나와 있어요. 교재 같은 것들을 보시면. 근데 그 내용들을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차량과 충돌했어요. 당연히 보행사고죠. 근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가 충돌을 했습니다. 보행사고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은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되죠.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 났으면은 둘 다 잘못했기 때문에 보행사고가 될 수 없다. 즉, 이 횡단보도에서도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사고 났을 때 보장이 된다라는 개념 이해해 주시면은 어떤 상황이어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무단횡단이 아니죠.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차가 와서 박았어요. 둘 다 잘못했죠. 그래서 요거는 보행사고는 아니다. 요런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났어요. 그러면은 보호자 보호 의무 위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약자 보호 의무에 해당돼서 과실은 좀 높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자, 요럴 때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다. 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야 당연히 성립이 되겠죠. 요거는 뭐다? 장소적 요건이죠. 자, 그리고 무면허 운전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면허가 없는 사고에 무면허 운전사고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내가 면허가 없는 것 추가로 유효기간이 지나든 취소가 된 상태든 정지된 상태든 이런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든 사고는 무면허 운전사고다 라는 걸로 그냥 묶어서 이해를 해보시면 끝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사고도 말은 많아요. 자, 요 밑에 표 보시면은, 자, 장소적 요건, 어린이 보육으로 지정된 장소, 당연하죠. 피해자 요건,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당연하죠. 자, 이런 당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은 뭐냐? 자, 언제 설치되는지를 아시면 되는데, 자,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주변 도로로 보통은 지정이 된다. 근데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곳이 있으면은 거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될 수도 있어요. 단 1번과 2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에 죄송합니다.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자, 100명 미만도 경찰서장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예외사항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 당연하죠. 성인이 다쳤다. 자, 요것도 당연하죠.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쉽지만 어른들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잘 피해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서 제가 또 시험에 자주 내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안전거리 부분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공주거리, 제동거리, 그리고 정지거리 요거밖에 나오진 않는데, 자, 공주거리란, 자,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앞에서 갑자기 뭐가 고라니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밟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까지 간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하고요. 요 걸린 시간을 공주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동거리는 내가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완전 정지될 때까지 간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하고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제동시간이라고 합니다. 즉 공주거리와 제동거리가 합해지면은 정지거리가 될 거고요. 공주시간과 제동시간이 합쳐지면은 정지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눠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공주시간 거리고요. 여기가 이제 제동시간. 요 기준은 뭐냐? 브레이크를 가운데 기점으로 두고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는 제동거리고요. 밟기 전 인지 단계는 내가 밟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단계는 공주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의 기준을 볼게요. 자, 요거는 앞차가 급정지를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급정지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는 아니고요. 급정지를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얘가 급정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만 외우면 되는데, 자, 앞차가 후진을 했거나
고의로 내가 보복운전 하면서 급정지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요거는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로 해당되지는 않는다. 요거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과목을 마무리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네. 아이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네요. 자, 내가 문제를 푸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기를 읽다 보니 이거를 이럴 수도 있겠다. 이 내용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 내용은 약간 애매한데 라는 기준이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들도 이렇게 행동하겠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정답일 수가 있고요. 아니야, 그러면 욕먹을 것 같은데 라면은 오답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세워서 고민을 해보는 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찍는 거는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이거 유의를 해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정답 유추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실 때 아무래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이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그간의 운전의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토대로 문제를 푸셔도 정답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자기 자신을 꼭 믿고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과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과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